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면서 불장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국내 증시.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쉬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1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좀 쉬어갈 때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대신 코스닥이 가잖아요. 코스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발해가지고 계속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에이펙 끝나면서 AI로 포커스되면서 급등시켰던 주식들이 대부분 빠진 것 같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그래서 그간에 올라왔던 수익 실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의 숨고르기.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SK증권이 가장 공격의 중심이던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가장 높은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오실 때마다 증시는 살짝 좀 주문 것 같아요. 제가 등장하면 빠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2주 전에 오셨을 때도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2부 후퇴한 건가요? 오늘은 조금 더 후퇴하는 느낌인 것 같고요. 확실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그 크기도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코스피 한 66% 정도 올랐었고요. 역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코스피가 상장한 이래로 지금 80년대 빼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올해거든요. 66%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팔고 싶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특히나 시기가 이제 11월, 12월이다 보니까 기간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12월에 북을 청산 또는 이제 비웠다가 연초에 다시 사야 되는 기간 투자자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은 지금 팔고 싶을 시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만 하고 부클로징이라고 보통 하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하자라는 수요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포 구간이다라고 사람들은 또 표현을 하는데 공포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최근에 바퀴벌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하면서 저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주가가 워낙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호재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호재를 계속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제부터는 호재에 대해서는 또 둔감할 수도 있는 국면이고요. 반대로 이제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까지는 이제 정말 빅 이벤트가 많았죠. 에이펙부터 해서 한미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됐고 미중 관세 협상도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는 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4,200까지 올랐다면 앞으로는 이제 더 오를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오를 재료가 아직까지 이제 눈에 띄는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하이닉스가 오늘 경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나 올랐어. 라고 하면서 또 매도하는 세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V 코스피라고 빅스랑 비슷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30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풋옵션이나 이런 옵션들을 막 사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2% 이상 하락을 하니까 이게 계속되나? 그리고 오늘이 뭐 만기일도 아니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인버스를 사는 개인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인버스 레버리지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 투자의 민족이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지금 레벨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공포 구간에 화살표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확실히 그 가격에 대한 레벨, 특히나 지금 PBR이 1.2배를 넘어선 상황, 1.25배 정도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조금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쏠림도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안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월 초만 하더라도 시총 비중이 23%였었는데 지금 32%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10개 중에 3개가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담도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도체 업종에서 악재가 나온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정말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듣다가 생각난 건데 32%면 뭐 인덱스 비중에서 몇 퍼센트 이런 거 이제 맞습니다. 펀드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펀드에서 비중 이게 혼나고서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저 네, 퍼센트가? 맞습니다. 이미 10월부터 기관 네. 투자자들은 못 사고 있었어요. 이미 기관 한도가 투자 차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거 아는데 우리 이제 못 산다. BM 대비해서 우리 다 채워놨기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개인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10월부터 지나오고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지금부터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제 크게 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로 두 시장이 완전히 변했어요. 채권 시장은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상반기에 2번을 인하했고 하반기에도 한 2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내려놨었는데 그러면서 성장률에 대해서도 경기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러면 국고채 금리 많이 발행하겠네라고 이제 시작이 돼서 금리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올해 한 번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1월 금통이 한 번 남았거든요. 근데 11월 금통이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미 이제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시장의 반응은 내년에도 인하가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국고채 3년물 기준이 3.75%까지 올랐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3.75%면은 기준금리가 없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3분기 GDP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하 안 해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기대 심리와 집값은 여전히 안 잡히고 있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분위기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게 지난주 FOMC에서 12월 인하 가능성을 또 낮게 시사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12월 인하에 대해서 거의 100% 확실시 하던 게 이제 50%까지 오늘 보니까 65%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낮게 치다 보니까 12월 인하 가능성도 금리에 다시 또 금리를 높이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 오늘도 지금 5bp 정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비규환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던 게 24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레딧 채권,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을 많이 샀어요. 근데 절대 금리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는 크레딧 채권을 안 사고 반대로 국고채 10년물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국고채 10년물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더 올라온 상황이라 올해 국고채 10년물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다 물려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를 10년을 들고 가기도 뭐하고 결국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저희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인하 타이밍을 노려서 어떻게 보면 탈출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마저도 집값이 잡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계속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끝났는데 기억나는 거는 치맥, 그다음에 26만 장 두 네,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쭉 보니까 계속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3등이다. 미, 중 다음에 우리다. AI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AI가 3등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3등을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AI 쪽에서는 조금 먼 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6만 장의 그 GPU를 가지고 와서 3등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또 26만 장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깐부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맺은 깐부 길게 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기술력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제 피지컬 AI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지금 저 모습들 안에 결국 피지컬 AI, 그다음에 26만 장 로봇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가야 될 방향성은 피지컬 AI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기술력이 있느냐,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기술력이 있느냐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한참 모자르다.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비교하더라도 사실 기술력이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앞서가냐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한국도 거기에서 뭐 더 앞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HBM에 기대는 기술력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피지컬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당장 저희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기술력이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술의 도입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AI 관련 투자자들이 다 똑같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회사는 적자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뒤처질 거야. 라는 컨셉으로 지금 다들 투자를 앞당겨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희도 이 투자 관점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드는 생각에 결국 AI에 필요한 게 뭐야라고 그랬을 때 데이터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조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말고 중국을 빼고 나서는 제조업 강국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배 뭐 다 비행기 뭐 방산 원자력 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지만 공장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배워야 되니까 피지컬 AI를 우리나라에서 모두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대한민국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조방원이 아니라 조방원로까지 이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방원을 로봇가 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강국으로 갈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눈에 뚜렷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그걸 개발하는 게 이번 정부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나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또 말을 바꾸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대미 투자 금액도 연간 200억 상한으로 일단 협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팩트 시트가 나오느냐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 이번 주 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 시트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고요.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절차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200억 달러를 국회를 통과해야 이게 진짜로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인데 오늘도 지금 대통령 연설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보이콧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치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번에 그 가져온 관세 조건은 저는 그래도 잘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억 달러를 연간 최상한 한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최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200억 달러 그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다면 그래도 저는 잘 맺어진 협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팩트 시트를 잘 가지고 오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좀 전에 뭐 3분기 GDP 한 1%대 나오면서 좀 약간 들뜨는 분위기가 있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잘 협상이 됐다고 해도 자본이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또다시 GDP 측면에서 충격이 되진 않을까요? 우선은 충격은 충분히 있는 규모고요. 200억 달러면은 충격적인 규모긴 하지만 사실은 일시로 3,500억 달러를 내보낼 거를 그것보다는. 가정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반도체 업종의 수출이 수출 또는 GDP 안에서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3분기 GDP를 보면은 의외로 소비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국내 설비 투자랑 건설 투자도 그동안 계속 앉았었는데 이제 제자리 수준까지는 오다 보니까 3분기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설비 투자 안에서도 나눠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의 설비 투자가 상당히 개선세가 컸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예하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3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소비단에서는 그 소비 쿠폰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분기 내년까지 소비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좀 나빴잖아요. 네, 특히 러셀 같은 경우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고. 근데 우리나라는 딱 거꾸로 오르더라고요.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빠지고. 그래서 이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근데 이제 경제 지표가 드디어 나오긴 나왔잖아요.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PMI 같은 경우 이제 나쁘게 나왔어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걸로. 그러면서 나머지 주식들은 다 빨간색으로 쫙 깔아버렸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건가요? 우선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구경제랑 신경제가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PMI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통적 제조업 기업 베이스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통적 제조업은 여전히 안 좋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치산업 또는 시크릿컬 쪽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단에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이쪽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앞서서 시총 비중이 이제 32%까지 올라오다 보니 대한민국 다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 뒤에서는 뭐 건설업종, 석유화업종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구경제와 신경제가 너무 분리가 심하게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나마 경기가 좋아야 이 서비스 업종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악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조업 PMI는 여전히 50 밑으로 발표가 됐고 앞으로도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서 다 투자해, 다 공장 지어라고 하니까 그 효과가 지금부터는 발휘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규모는 앞으로는 늘어나겠지만 자국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투자는 PMI 지수가 아직까지는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 순환매도 빠르고 또 시장 흐름 따라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게 눈에 너무 띄네요. 네.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아직 남은 3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해야 할지 아니면 기업들의 개별 이슈에 주목해야 할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남은 3분기 실적 네. 발표에 기대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기업들 개별 이슈를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주요 기업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 코스닥 기업들 좀 남아 있죠. 중견 기업들. 일단 뭐 실적보다는 아마 이제 이제 기대감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요. 예. 실적은 뭐 사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주가는 점점점. 예, 안 올라가죠. 예, 미리 반영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인 거니까. 예, 또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빠지니까 어제 제가 예측을 했어요. 오늘 빠질 것 같다.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정확하다. 바닥에서 한 2배 올라오니까 드디어 주식에 관심 없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생전 연락 안 하시던 분들이 카톡이 오기 시작하고 예, 민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벌써 3조가 넘게 샀더라고요. 근데 오늘 개인이. 그럼 내일은 반등하나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는데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셔서 그동안 뭐 안달나셨던 분들 과연 사셨을까? 사신 분이 많으니까 지금 2조 이상의 매수를. 저 3조를 샀죠. 네. 예, 근데 아침부터 사신 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질 때도 막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럼 58만 3천 원에 걸어놔라. 오늘 저가를 맞췄습니다. 예. 오늘의 지금 컨셉은 약간 뭐 무릎팍도사 이런 느낌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예.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선물을 하도 매도를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좀 충격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오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요 이벤트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에이펙이라는 너무 큰 행사를 치렀고 FOMC 금리 인하 결정도 나왔고.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에이펙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이펙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졌죠. 네, 맞아요.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수급이 어디로 쏠렸냐면 반도체 대장들은 빠지는데 막 소부장 일부 종목들은 막 20%씩 올라가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20%씩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플러스가 확 나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외국인들도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만 그동안 너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매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누르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돼요. 그 선물을. 그 과정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좀 비어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근데 진짜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들 뭐 HLB가 끌고 간 것 같은데 HLB가 영국계 자금 유치했다 이러면서 좀 오름세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큰 이슈인가요? HLB가 끌고 간 것 같지는 않은데 HLB가 끌고 갔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맞춤- 뭐가 끌고 해주시는 갔다고 건가요?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럼 코스닥 끌고 간 건 오늘은 끌고 간 건 알테오젠이 끌고 알테오젠인 알테오젠? 거죠? 알테오젠이 네. 어제부터 끌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수급은 알테오젠 쪽으로 몰렸을 거고 HLB는 보고서도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시가총액만 크지. 그리고 지금 그 회장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시에 뭐 다 20%씩 올라가고. 야, 근데 이제 뭐 2천억을 좀 넘는 금액을 이제 영국계 이제 운용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뭘 연상시켰냐면 셀트리온이 옛날에 싱가포르 자금을 싱가포르에 이제 기금을 투자를 받아서 셀트리온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이제 램시마 임상하는데 비용이 없어가지고 힘드셨을 때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투자를 해주는 바람에 확 살아났거든요. 그걸 연상시켜서 오늘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2천억 중에 현금으로 가져오는 거는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 CB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 다 걸려 있어요. 뭐 교환사채 이런 거 발행을 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려면 1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1년 지나서 지금보다 주가가 뭐 1년 뒤에도 한 5만 5천 원 이상인가 뭐 이렇게 돼야 가능하니까 그 세부 조항을 한번 기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즘 바쁘시니까 제목만 보고 사세요. 네, 그래서 HLB가 지금 자금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해줬다. 대신에 그분들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대출해 줄 때 은행이 되게 깐깐하잖아요. 담보도 보고 소득도 보고 좀 안 좋으면 바로 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걸어놨습니다. 이자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 볼지 않을 구조는 짜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암 신약 허가를 재신청해서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회사를 저도 한 10년째 봐오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거 뭐 10,000원, 20,000원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10만 원 가도 안 파시더라고. 믿음이 생긴 거죠. 예, 신약 통과할 거다. 그렇죠. 어. 예, 일단은 위암 신약은 3차로 떨어져가지고 한번 낭패를 봤었고 지금 근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 자체가 항서제약이 위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좋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또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 중국이랑 되게 친하시죠? 예, 칼렐리주맙이랑 같이 병용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임상을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학회에서는 잘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자꾸 FDA 통과를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뭐 단순 뭐 절차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차를 그렇게 모르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2번 거절당했다는 거는 약간 양치기 소년 생각나니까 저도 이 회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안 쓰나 보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약을 가지고 신약 물질이라든지 개발한 물질 이런 걸 가지고 FDA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렉나자는 우리가 통과시킨 게 아니라 얀센이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 수출을 하면 그들이 통과시키기는 좀 쉬운데 예, 동양인이 가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뭐 이런 거에 조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과되고 나서 사도 괜찮은 종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사자. 네, 확인하고 사자. 뭐 기존에 이제 종교처럼 믿으시는 분들은 원래 많은 샀으면 괜찮죠. 바이오는 뭐. 믿음입니다 원래. 바이오 믿음이.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믿음이 떨어질 때는 주사도 좀 맞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들어야죠. 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렇죠. 그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심플하죠. 그냥 뭐 실적 좋아지고 분사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그냥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조로. 네. 예, 그러니까 자꾸 바이오 얘기하시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얘기하시면 그 바이오텍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약간 제약사가 돼버렸죠. 여기는 그리고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간 특화된 제조업, CMO 기업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맞다. 예, 안 그래도 또 그 유럽 제약사랑 CMO 증설 계약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앞으로 더 큰 호재가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공장 더 지으면 이제 호재입니다. 삼바는 그냥 공장 더 짓고 계속 생산하면 계속 됩니다. 생산 많이 하면 예, 공장이 놀면 주가가 빠질 거고 공장이 꽉 차면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런 딱 삼성이 제일 잘하는 제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처럼 이렇게 뭐 그래도 이건 시황을 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ESS들이 네. 계속 포커스를 받다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SDI 이런 이제 종목들에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ESS는 지속적으로 좋게 보면 될까요? ESS 자체는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장성이 커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변수가 뭐냐면 중국이죠. CATL의 물량을 80% 정도를 쓰고 있었던 테슬라가 지금 그거를 CATL 걸 안 쓰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한테 기회가 온 건데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LFP가 들어간 ESS용 배터리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제재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안 했는데 지금 대체할 때가 생겼죠. 근데 최근에 또 관세 이슈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저 비싼 거를 중국 거 갖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고 뭐고 이렇게 애국심이 넘쳐서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마가 세력이긴 하신데 예, 그분이 그렇게 애국심보다는 그분의 논리는 되게 간단해요. 싸고 좋게 빨리 만들어주면 무조건 거기를 한다. 근데 그게 LG 엔솔과 삼성 SDI가 픽업된 걸로 보이고요. 그게 단독 기사로 해서 나왔잖아요. 삼성 SDI 뭐 3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이걸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좀 기자분이 좀 양심이 없었다. 이미 여의도는 한 달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미 애널리스트가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뭐 쓰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지금 ESS가 왜 좋냐면 LG 엔솔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이 한 10% 조금 넘는데 아직 그 자동차 대비해서는 시장이 되게 작아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만 봐야 되니까. 근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마진율도 좋고 ASMP라고 그 보조금 있잖아요. 그거 예 그것도 줍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팔면 보통 20%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용 배터리 팔아서 8% 7% 아니면 지금 뭐 적자 나고 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믹스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내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올해 대비해서. 그게 테슬라 향이든 아니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미국에서 엄청 짓고 있거든요. 태양광. 이제 퍼스트 솔라가 막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안 움직이는데 예, 지금 미국 태양광 전기 엄청 깔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전기될 수 있는 건 지금 다 끌어다가 생겨 쓰고 있는데 거기에 ESS가 들어가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도 보조 전력으로 무조건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SS의 용도가 확장된다. 이것도 이제 AI 묻은 거죠. 네, 많이 묻었습니다 지금. 네. 그 오늘 또 정유주도 굉장히 많이 오르던데 그냥 유가 상승 반영한 그 정도인 걸까요? 정유주가 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SO일이 올랐죠. 한 7% 가까이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 사셨어요? SO일은 저는 한 6만 원 초반대부터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석유화학 중에서 가장 탑픽을 뭘 볼 거냐, 롯데케미칼을 볼 거냐, LG화학을 볼 거냐, 대한유화를 볼 거냐 보면 사실은 SOL밖에 없다. 이제 그 이유는 정제 마진 오늘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정권사보다 다 냈던데 화학 애널들이 지금 쓸 게 없었는데 그나마 쓸 게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막 쓰셨는데 논점이 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뭐 정제 마진 좋아지고 주가는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럼 4분기엔 더 좋아질 텐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근데 SOL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샤힌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 아람코가 갖고 있잖아요. 울산에다가 지금 샤인 프로젝트 공장 엄청 크게 짓고 있는데, 남들은 감축하고 있는데 여기는 증설을 하고 있죠. 근데 증설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 샤인 프로젝트가 특이해서 그래요. 지금 중동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석유화학 회사들이 롯데케미칼 같은 데가 원유를 사다가 플라스틱 원료의 중간재인 납사를 만듭니다. 나프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원료를. 근데 샤인 프로젝트는 중간에 납사가 없습니다. 그냥 원유 중진류 싸구려 갖고 와서 그냥 바로 돌리면 에틸렌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과 싸워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중장기로 보면 그 SO일은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또 내일 또 당장 사지 마시고 조금 이제 뭐 길게 보고 사셔야 됩니다. 제 마음을 읽으시는 건가요? 예, 티가 많이 났나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 유의 종목이라는 게 찍혔는데 네, 한번 주의, 이제 네. 이렇게 투자 유의 종목이 찍히면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 빠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주의 종목 걸리면 더 사야죠. 아,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못 사게 맞겠죠. 근데 최근에 어제 하이닉스가 어제 급하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개인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기관 때문에 그래요. 개인도 많이 사긴 했는데 기관들이 지금 이게 10% 룰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펀드에 공모 펀드나 이런 국민연금은 한 종목을 10% 이상 못 담게 돼 있는데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 비중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넘어가면 비율대로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만 그 지금 웨이버를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시가총액 비중대로 살 수 있는 웨이버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그 문을 넘은 거죠, 벽을. 그러니까 이제 못 샀던 그 추가로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물량들을 어제 한꺼번에 땡겼다. 그걸 풀어준 거예요, 어저께요? 풀린 거죠. 풀린 거예요? 예, 그렇죠. 시가총액이 10%가 넘어갔습니다. 또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그게 아마 큰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 과하게 올렸으니까 오늘 빼야죠. 근데 마침 또 미국 선물이 빠지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이런 날 좀 한 번씩 또 흔들어줘야.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안 빠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개인들이 오늘 또 엄청 샀죠. 네. 사고 싶어서 되게 지금 막 좋아하세요. 근데 전자는 도대체 5%씩 왜 빠진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치지만 우리나라를 뺀 거죠, 그냥. 예. 그냥 한국을 팔았다? 예. 아마 선물 플레이 때문에 같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은행주들 잘 간 거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술주 대신에 그러면 뭘로 가지 하다가 은행주로 간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가만히 다음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지주사들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시장은 또 다음을 뭘 보냐면 상법 개정과 정책을 보는 거죠.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그죠? 지들이 2달 안에는 하겠지. 예, 그러면 세법 개정, 상법 개정 같이 물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게 끝나고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봐야 되는 대형주는 증권주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듣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것만 보고 있고 그거 올라오는 거 잘 안 보시죠. 이런 날 삼양식품도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정책 이슈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 그럼 지주사, 뭐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 뭐 일부 이제 은행주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올해 독감 유행이 역대급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랐고 또 각 기업별 호재도 전해지면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특히 HLB그룹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로부터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올랐는데 먼저 HLB가 13.68% 오르면서 53,600원에 마감했고요. HLB 생명과학이 19.10% 오르면서 4,770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8%대 올랐고요. 리가캠 바이오와 오스코텍이 각각 5%, 12%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3조 원이 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배터리를 3년에 걸쳐 공급하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기업으로 공급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삼성 SDI는 3.21% 오르면서 33만 7,500원에 마감했고요. KEM텍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2,105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강원에너지가 18%대 올랐고 유일에너테크와 신흥SEC가 각각 15%, 6%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방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팔란티어가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팔란티어의 분기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국방, 정보기관용 AI 소프트웨어인 고담과 메이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7월에는 미 육군으로부터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 나토 역시 팔란티어의 AI 전장 지휘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또 AI가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파운드리를 앞세워서 허츠와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월그린스 같은 기업들에게도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팔란티어는 방산업계의 새로운 슈퍼프라임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전통적인 방산업체가 무기를 공급한다면 팔란티어는 AI 전쟁의 두뇌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팔란티어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새로운 AI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AIP에 엔비디아의 연산 기술인 쿠다X, 그리고 AI 언어 모델인 네모트론을 결합해서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AI 비서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인테리어 건축자재 업체인 로우스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 물류망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AI의 엔진, 엔비디아와 AI의 두뇌, 팔란티어의 결합은 결정하는 AI 시대를 앞당긴 협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란티어는 AI 붐을 타고 3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63% 증가, 순이익은 3배 이상 급증했고 주당 순이익도 21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 부문 매출이 52% 늘어났고 민간 부문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의 AI 협력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고요. 팔란티어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44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들어 170% 이상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4,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세계 주요 기술 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웨드부시는 팔란티어가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향후 2, 3년 내에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과 정부 부문에서 AI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 AIP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 부담 구간에 들어선 만큼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3분기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게 바로 조선주와 방산주였죠. 그렇습니다. 조선주, 방산주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믿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믿음이 굳건하죠. 3분기 실적을 속속 내놓은 조선주와 방산주, 정책 모멘텀과 함께 주목할 점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선주, 방산주들 실적 다 내놓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일각에서는 어닝 쇼크도 전망하던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래도 3분기 기준 뭐 역대 최대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서 시각 차이가 나왔던 거죠? 일단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자회사인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연결로 이게 저희가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서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양사 모두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는 이제 실적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연결자 회사의 손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실적 또한 좀 부진할 거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막상 이제 실적을 까고 보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왔고 시장 기대치 아주 소폭 하회하는 이제 수준으로 나왔고 결국 이렇게 잘 나왔던 배경으로는 이제 결국은 방산, 지상 방산 부문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증익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폴란드로 나간 이제 물량들은 소폭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뭐 K9 자주포나 이제 천무에 대한 수출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대비해서는 나간 이제 인식이 된 대수 자체는 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뭐 폴란드로 나가는 탄 매출이나 또는 기타 무속류 매출들 그리고 폴란드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들이 이 실적 견조한 실적을 견인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통 방산주 하면 현대 로템 얘기하잖아요. 현대 로템주 잘 나온 거 아닌가요? 현대 로템은 이제 어제 실적 기대치를 소폭 상회를 하는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폴란드 향으로 K2 전차 수출을 이제 진행 중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일각에서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워낙 이 생산을 잘 찍어내다 보니까 조금 1차 물량들을 조기에 납품을 완료를 하면서 조금 물량에 대한 공백, 실적에 대한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오히려 마찬가지로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증익을 달성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방산 빅4에서 한국항공우주, LI진 엑스원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방산 실적 시즌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LI진 엑스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는 뭐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투기나 뭐 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국내외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3분기 때 인도 예정이었던 물량들이 소폭 4분기로 좀 이연이 되면서 3분기 기대치는 조금 낮아진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4분기 때는 다시 이제 밀렸던 물량들이 인식이 될 테니까 뭐 크게 이제 분기 실적으로 사실 저희가 희비를 가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I진 엑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동향으로의 뭐 천궁, 방공 미사일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실적은 조금 눈높이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뭐 계속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기대감들 좀 유효하지 않을까. 결국 지금 중요한 것들은 지금 수주잔고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고 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3분기가 안 좋으면 또 4분기가 보통 방산의 계절성이 가장 집중되는 실적의 계절성이 집중되는 분기여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 기간 중에 제일 깜짝 쇼가 이제 핵잠수함이었잖아요. 그러면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해서 어떤 종목에 이제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에이펙 이후 핵잠수함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제일 강했던 거는 단연코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뭐 핵미사일 발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자력 추진, 그러니까 핵을 연료로 삼아서 추진을 하는 이제 그런 잠수함이고 기존의 이제 디젤 연료에 기반한 잠수함 대비 재래식 잠수함 대비해서 자막 능력 자체가 압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간 작전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북한이 뭐 핵잠수함을 건조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견제하는 모습에 이제 우리나라 안보상에서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잠수함을 만드는 기업들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들고 건조에 대한 레코드, 이력이 많은 기업이 하나오션이고, 또 하나 이런 잠수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서 하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이후에 이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구원님 그 주간 단위로 내놓는 리포트에서 요 핵추진 잠수함 이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볼 거는 잠수함이 실제로 수출되는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 거기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물론 핵잠수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안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결국 방산 기업들이 실적 관점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잠수함도 많이 팔고 이게 실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핵잠수함이 일반 제네식 잠수함 대비해서 단가가 비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는 거는 아예 아니지만은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핵 연료를 다루다 보니까 해외 수출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내수용이지 이제 수출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뭐 방산 기업들, 조선 기업들이 이제 실적 성장하려면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출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잠수함보다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관점에서 또 가장 당면에 있는 거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뭐 건조 비용만 20조 원이고 후속 비용들까지 포함한 60조 원짜리 사업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핵잠수함도 좋지만은 이 캐나다 잠수함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트래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건 그냥 하나오션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팀코리아 약간 원팀으로 해서 예,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오션이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들이어서 캐나다 사업에서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날개가 달리는 게 중국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들한테 제재 걸었던 거 이제 좀 풀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오션은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미중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좀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좀 이제 제재 조치를 부과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배 또는 뭐 중국 선사들이 미국 항구에 입항을 했을 때 이제 입항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배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항세를 보복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관련 속에서 이제 하나의 오션에 대한 뭐 제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풀리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었었고 우리나라 조선이 뭐 이제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실제 제재에 대한 효과들이 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애초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한 이슈도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주가에 트리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본업 관점에서 상선 수주 흐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끝나면서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피지컬 AI, 뭐 제조 AI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계속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치맥할 때도 일단 하이닉스가 빠지고 SK가 빠지고 이제 딱 현대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젠순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만한 로봇 관련돼 있는 주식들 또는 그런 제조라고 한 게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방산이던 조선에 로봇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랑 연관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젠슨황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벤트로 해서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피지컬 AI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해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온기로 작용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결정 자체가 의미는 있었다. 뭐 특히 이제 또 젠슨황 CEO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GPU를 26만 장을 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 이 AI 시대에서 특히 또 이제 로봇
것도 AI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물리 AI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AI를 만들려면은 AI 모델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학습시킬 컴퓨팅 인프라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 GPU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굉장히 좀 부족했었던 쇼티지가 있었던 이 GPU들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AI 모델들을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로봇에 대한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주가 변동성은 조금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주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이 엔비디아와의 그런 협력 구도나 또는 이제 수혜의 관점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전방에 뭐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 판을 깔아주고 또 거기 그 안에서 우리나라 로봇 밸류체인들이라든지 또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까지 낙수효과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 뭘 주목할까요? 어저께는 이제 PMI가 나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조업 PMI였고 오늘은 이제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서비스업 PMI가 좀 잘 나오면 소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나쁘면 어저께 빠진 거에 이어서 더 나빠지면은 약간 좀 후덜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덜덜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원희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